두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시 시작하기엔 늦었다는 것과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일어설 수 없다는 것과 대한민국의 힘은 권력에 있다는 것과 대한민국의 힘은 국민들에게 있다는 지금 대한민국에 대한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희망의 힘을 믿습니다. 서신남 노회찬과 의리남 유시민의 저공 비행. 자, 안녕하십니까 노회찬 서신남. 안녕하세요. 네. 의리남 유시민 대표께서 나오셨습니다. 우리 벌써 4회인데 오늘 사회는 이제 아주 신선한 주제를 우리가 사실 준비를 했는데 그 전에 1, 2, 3회 재벌들 이야기하고 이 정수장학회 그 작물 이야기한 거 여러 가지 뒷얘기들이 좀 있죠.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다루다 보니까 이미 방송이 되었는데도 그와 연관된 뉴스들이 자꾸 나올 때 그렇죠. 이 저공비행을 함께 하신 분들, 함께 듣는 분들까지도 관심을 계속 가지고서 그 주제를 추적해 간다는 점에서는 더욱더 의의가 깊다고 보고요. 최근에 간단하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굉장히 많은 이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있는 SK그룹. SK그룹의 회장이 그리고 또 그 부회장은 구속이 되고 회장은 불구속되면서 수천억의 횡령을 했다는 것이 이렇게 한번 파헤쳐졌는데 1편에서 우리가 다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SK그룹과 관련해서 또 그분들이 또 친척 관계에 있는 최철원 씨라고 이분이 또 보면은 그 회사에 고용이 있는 걸 갖다가 불러다가 시비가 붙으니까 2천만 원 줄 테니까 뭐 야구 방망이로 맞아라. 한 대에 100만 원 이런 거. 그래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죠. 이분이 결국에는 2심에서 집행유예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3년 5년? 이게 뭐 이 3년입니다. 그래서 또 사회봉사 120시간. 사회가 이런 분들이 봉사를 자꾸 받다 보면 곤란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제가 그러면서 또 이걸 그 당시 이제 매를 맞았던 사람은 그 회사와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옥신각신하는 문제 때문에 이제 그 회사 앞에서도 이제 트럭 세워놓고 시비도 하고 이랬었는데 그걸로 다 기소를 해버렸어요. 근데 이걸 두 건을 다 담당했던 검사께서 옷을 벗고 SK에 취직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명분도 있고 사정도 있겠지만은 좀 이 금도란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진짜 공직자 중에서도 뭐 권력이 있는 공직자라는 검사들이 몸 파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거기 가가지고 특히나 이렇게 이런 검찰에서 이제 재직 시에 보면은 이 표면화된 사건 이외에도 내사 사건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뭐 검사들 하다가 저 월급이 적어서 굶어 죽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검사들 고위직으로 계속 검사만 한 사람들 보면은 검사만 하고서도 돈이 어떻게 이렇게 불어났는지 난 놀라울 지경이던데. 장롱에 요새 현금이 많더라고. 국회의원도 그렇던데 뭐 장롱에 있던 현금이 7억씩이나 되고 누구라고는 말 안 하겠습니다. ISD라고 있는데요. 그리고 최철원 씨도 그렇지만 SK그룹에 지금 한화그룹 김승현 회장도 지금 횡령 혐의로 그렇습니다. 구형을 9년인가 구형했죠? 9년 받았습니다. 이게 묘합니다. 10년이면 10년이지 9년은 또 뭐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이제 구형을 9년씩 이렇게 내리는 것은 그냥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죄목 자체가 특정경제가중처벌법, 특가법, 특가법에 따라서 이 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350억 이상이면은 350 이상이면 5년 이상의 징역을 청구하도록 돼 있어요. 왜 또 5년 이상이냐? 5년 이상의 징역을 이제 선고하게 될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안 되죠. 집행유예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5년 이상을 선고하면서 동시에 집행유예 7년을 때린다거나 이런 게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꼬박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겁게 벌해야 된다라는 게 그 법의 취지인데 실제로는 350억 이상의 부당이익을 취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세게 안 때리고 뭐 사회에 공헌한 바가 많고 경제개발에 뭐 미친 공이 있으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이렇게 소위 작량 경감 한 다음에 최소화시켜가지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3년에 5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5년 재벌표 정찰제입니다 이게. 그렇게 선고를 하는 경향이 많은데 그래서 이 재판을 지켜봐야 됩니다. 다만 이 재판과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이 하나그룹이나 우리나라 재벌 중에서도 9위 정도 되는 재벌인데 이 주식 워낙 이제 배임과 횡령이 액수가 크다 보니까 바뀐 법에 따라서 판결이 나기 전이라도 그런 횡령과 배임이 있었을 경우에는 상장 자체를 갖다가 중지시킬 수 있다라는 법 개정의 장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이제 검토를 했으나 일단은 뭐 상장 폐지는 하지 않는 걸로 거래 정지는 일시하는 것처럼 하다가 지금 안 하는 걸로 된 거죠. 안 하는 걸로 이렇게 결론은 났는데 참 이분도 보면은 이 법조 가족이에요. 이분이 또 2007년에도 또 이분은 또 아들을 사랑한 나머지 아버지로서 아들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야구 빵맹이로 또 누굴 패가지고 그때도 또 휠체어 타고 이게 재판 받고 이제 2심에서 집행유예가 됐던 분이 있죠. 그 집행유예도 아직 안 끝난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근데 동종 범죄가 아니면 또 집행유예 줄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원래. 원래는 안 되죠. 그렇지만 우리 재벌들은 총수들은 이 사회적 특수계급이라 그렇죠. 만인에게 안 되는 것도 만 명에게는 되죠. 뭐 또 전국 경제사범연합회에 가입돼 있으니까 동호인 클럽도 또 도와줄지도. 우리 저공비행에서는 끝까지 이번 한화 김승연 회장의 9년 구형에 따른 판결이 항소심까지 가면서 또 3년으로 줄어드는지 주의 깊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되겠죠. 집행유예 나오면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빨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정수장학회도요. 재밌는 현상이 많이 벌어집니다. 지금 부산일보 노동조합에서 우리 서신남, 노회찬, 의리남, 유시민 둘이 와서 부산에서도 정수장학회 토크쇼 한번 하자고 초대장이 왔는데 받으셨어요? 연락 받았습니다. 이제 날짜 한번 정해서 부산에 한번 가야 될 텐데. 정수장학회 고향 부산. 거기가 이제 부일장학회가 원래. 원래 그렇죠. 부산의 거잖아요. 부산의 기업인이 하던 장학회고. 부산일보도 말하자면 경남 부산권에서 하여튼 영남권에서 또는 전국적으로도 가장 발행 부수가 많고 독자가 많은 지방신문 아닙니까? 원래는 그러니까 이 부일장학회가 향토장학회의 성격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게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쿠데타 군벌장학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최필립 이사장이 이제 박근혜 비대위원장 한나라당 아니 새누리당 새누리당, 여하튼, 자칭 새누리당. 왜냐면 아직 법률적으로는 사실은. 한나라당인데. 근데 그렇게 쓰고 있으니까. 언론이 협조를 잘하고 있더군요. 새누리당, 박근혜 비대위원장. 사실상 당대표죠, 지금. 그렇죠. 전권을 장악한 당대표인데, 이분의 평생 집사로 일컬어지던 최필립 정수재단 이사장. 이분이 이제 인터뷰를 했던데요. 한겨레 신문에. 기가 막혀요. 참 당당하고 소신 있고 참 무모한 발언을 많이 했더구만요. 부산일보 기자들 자꾸 까불면 팔아버린다고. 아니 근데 제가 그걸 보고 궁금한 게 있는데 지난번에도 정수장학회 잘 파헤치셨으니까 그걸 판다는 얘기는 지금 우리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사회 환원했다 그랬잖아요. 자기 거 아니다. 사회 환원했다. 사회가 가져갔다. 근데 최필립 씨가 뭔데 그걸 판다는 겁니까? 자기가 이사장이니까. 최필립 씨가 사회예요. 박근혜 씨가 보기에는. 근데 최필립 씨는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야기 나눈 것처럼 큰 영의 담당이었다고 자기가 얘기를 하잖아요. 유신 체제 때. 박정희 대통령 살아있을 때 큰 영의 담당 비서관이었고 1급 비서관. 그리고 나서 11.6이 나고 나서 박근혜 씨가 청와대를 떠날 때 같이 따라가겠다 했더니 집으로 사저로 그랬더니 공무원이 여기까지 따라오면 되냐 이래서 대사로 잠깐 나갔다가 나중에 왔다 이런 얘기인데
이분이 보니까 연봉이 1억 7천만 원 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네, 근데 하시는 일이 뭔지 아세요? 재산 지키는 겁니까? 그게요. 보니까 이제 정수재단의 이사진이 5명이에요. 예. 이사장을 포함해서. 네. 근데 이제 최필립 이사장은 말하자면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평생 집사고. 네. 이사 4사람 중에서 2사람은 박근혜 씨가 이사장을 할 때 데리고 온 사람이고, 박근혜 네. 씨가. 나머지 2사람은 최필립 씨가 이사장 취임하고서 데리고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가족들이네. 예, 한 가족이죠. 이렇게 이사장인 최필립 씨는 박근혜 씨의 집사고, 그다음에 그 나머지 이사분들은 집사가 통제하는 사람들인 거죠. 네. 이렇게 해놓고는 자기하고는 관계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재단이 직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몇 명입니까? 직원이 3명이에요. 하는 일이 없어요. 예금 200 몇십억 있는 이자 받는 거 하고. 그렇겠죠. 그다음 문화방송하고 네. 저 부산일보에서 돈 주는 거 장학금 이거 가지고 이제 쓰는데요. 놀랍게도 연간 집행하는 장학금 액수가 100억도 안 되는데 예. 이사장 봉급이 1억 7천만 원이 넘어요. 그럼 뭐 가족들이 그냥 집안 재산 조금 예. 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장학회가 사업을 하냐면 사업이 없어요. 실제로. 이사장이 하는 일이 없어요. 직원 3명이 행정사무를 하는데 이 장학생 선발을 어떻게 하나? 이 궁금했죠. 우리 지난번에 왜 홈페이지 접근도 안 되고 그렇죠. 신청하는 방법도 예,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대부분 대학생들이고 일부 소수 고등학생도 있습니다. 해마다 보니까. 근데 제가 좀 알아보니까 어떤 분이 방송을 듣고 제보를 하셨어요. 대학 교수분인데 본인이 그 장학생이었다고 얘기를 하면서 네. 지금도 대학에 재직 중이신데요. 대학 교수세요. 근데 이렇게 뽑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대학별로 TO를 준대요. 네. 재단에서, 정수재단에서. 금년에 몇 명 뽑아달라. 네. 이렇게 하면 학교에서는 그것을 단과대학별로 하나씩 나눠준답니다. 네. 그럼 다른 기준은 없고 그 단과대학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학생한테 그냥 네. 장학금을 준대요. 네. 1학년 마칠 때 정해가지고. 네. 그러면 2, 3, 4학년 때까지 쭉 학비 전액을 장학금으로 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해마다 한 7, 80명 정도 대학생들을 선발하는데 네. 그 대학에 의뢰해서 그냥 명단 받아서 그냥 주는 거라 특별한 사무도 없습니다. 그 대신에 일이라는 게 1년에 뭐 2-3차례씩 이렇게 행사를 한대요. 그 청호회라는 현재의 그 장학생들 모임. 근데 장학생들 하는 프로그램이 안 나오면 박탈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런데 네. 사실 우리가 뭐 장학금을 좀 받아본 적도 있지만 장학금 받다 보면은 그 장학 기금을 조성한 분에 대한 좀 고마움이 당연히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사실 뭐 웬만하면 좀 존경하게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된 사람들이 예. 3만 명의 소위 청호회, 그렇다면은 상청회 결국 이 멤버들로 정수장학회의 기금을 가지고 박정희 이 사상, 박정희 철학, 박정희와 또 그 정신을 구현하고 있는 그 따님에 예. 대한 존경심이 우러나도록 되는 건데 그렇다면 그렇죠. 이거야말로 사실 우리가 뭐 돈 봉투가 따로 있습니까? 사조직을 만드는 거죠. 봉투에 안 넣고 뭐 송금한 건데. 그러니까 멀쩡한 기업인의 재산을 강탈해가지고 네. 그것도 국가의 헌납 형식을 밟았는데 네. 따로 빼서 네. 대통령과 영부인 이름이 붙어있는 장학재단을 그때는 5.16 장학회지만 네. 그 뒤에 이렇게 만들어서 그 딸이 이사장을 10년이나 하고 네. 그 집사가 또 이사장을 하고 예. 그런 가운데 그 장학생들은 3만 명이 어떻게 조직되는지 밖에서는 모르고 예. 해마다 또 300명 정도 늘 유지되고 있는 대학 재학생들 장학회한 장학회대로 비밀결사처럼 이렇게 운영이 되고 말이죠. 그리고 저 청호회 저 재학생들 학교 다니고 있는 장학생들 모임에 그 정신이 표현되는 게 우리가 저 장물루님 편에 했던 그 음수 사원 예. 물을 마실 때는 근원을 생각해야 된다. 예. 야, 그런 얘기. 그 근원이 기호 1번 누구?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자, 박근혜 씨 이 방송을 안 들으시겠죠? 설마 듣겠어요? 뭐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들은 사람이 예. 수첩에 적어서 주지 않을까. 감히 누가 주겠어요? 예. 주면 이미 끝난 일인데 왜 토다냐고 하지 않겠어요? 보고는 될 겁니다. 예. 워낙 낮게 나니까. 근데 제가 최필립 씨가 한 얘기 중에 저는 그 얘기도 이 저공병에서 이 문제를 다뤘기 때문에 그렇게 또 소리 높여서 예. 지금 뭐 이렇게 항변하듯이 얘기를 하고 어느 있다고 대목이죠, 보는데 제가 볼 때 얘기하는 대목 중에
부산일보 예. 노조가 부산일보 편집권이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부산일보 채산성이 안 좋다. 세상에 편집국장이 뭐 하는 거냐? 기사를 가지고 장사해 가지고 돈을 벌어야지. 광고를 따와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편집권 독립을 용납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편집권이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부산일보는 안 되는 거다. 그렇게. 예. 사실 부산일보가 영남 지역에서 가장 부수가 많은 신문이고 신뢰도가 높은 데고 또 상대적으로 지방지 중에서는 그나마 튼튼한 곳입니다. 예. 튼튼한. 그래서 편집권 독립돼서 장사 안 된다는 얘기도 제가 볼 때는 그건 근거 없는 이 폄하의 발언이거니와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그런 발상 자체가 그런 사람이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이 그 주요 언론사의 100% 또는 30%씩 지분을 갖고 있다는 자체가 예, 서울 MBC 30% 갖고 예. 있죠 또. 위험하게 짝이 없다. 집주인의 생각을 늘 따르는 사람이잖아요. 능참봉이죠. 능에 예. 묻힌 사람 생각하는 거죠. 능참봉 능만 지키는 게 아니고 지금 따님까지 보위하고 계신데 큰일이죠. 그러니까 이 박근혜 씨의 언론관 역시 최필립 집사의 언론관과 마찬가지 아니냐. 네. 이런 합리적 의심을 할 만큼 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발언이라고 저희는 그렇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자, 이거 사회에 환원된 거 아니거든요. 이거 박근혜 씨가 지금이라도 손 안 떼고 계속 자기 집사시켜서 장악하고 있다고 해서 경찰 출동 안 합니다. 사이드가 출동 안 해요. 예. 세월은 안 삽니다. 예. 그러나 우리 민주사회의 원칙이라는 게 있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예. 자, 우리 박근혜 씨가 혹시 들을지 모르니까 우리 서신남께서 한 말씀만 결론을 맺어주시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수 장악회? 예. 말로 할 때 진짜 사회에 환원하십시오. 예. 최필립 씨에게 환원해서 결국 자기 주머니로 되돌아오게 환원이라는 게 뭐 돌려가지고 자기 주머니 돌아오는 게 환원인 줄 아는 모양인데 그거 환원 아닙니다. 한번 가면 안 오는 게 환원이죠. 그렇습니다. 예. 좋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명박 대통령이 뭐 청계재단인가 만들어서 자기 친한 사람 전부 이사진으로 앉혀놓고 비밀재단이죠. 예, 사회 환원했다는 거하고 거의 비슷한 거 아니에요? 거의 비슷한 겁니다. 예. 오늘날 지금 집권 세력이 하고 있는 걸 보면 옛날 생각이 참 많이 나죠. 그렇죠. 유유상종이라고 사실 이거는 한 빨래줄에 걸린 여러 가지의 빨래감들 아닌가. 예. 우리 박정희 대통령의 휘호처럼 물을 마실 때는 근원을 생각하라 이런 원리에 따라서 오늘 한나라당 정권 연원을 한번 따라가 볼까 하는데요. 네. 비행기를 타고 물길을 거슬러서 최초의 물길이 나오는 곳까지 네. 저공 비행을 해볼 생각입니다. 오늘은 이제 막 탄생한 새누리당에 헌정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이 4편 저공 비행은 새누리당 개명에 즈음하여. 예, 즈음하여. 그걸 또 기념해서. 새누리당의 오래된 미래. 네. 예,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전혀 새로울 수 없는 새로움의 실체를 찾아서 시간여행 겸 저공비행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시간의 벽을 마음대로 뛰어넘어서 신비로 가득 찬 세계로 안내할 초능력 타임마신 더 데크만을 타고 여행을 떠나세요. 돈대기리 변신. 근데 역시 우리 둘이 하기에는 조금 이 탐사가 좀 힘들 것 같아서 이거 중요한 거니까. 예, 더 모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분 오셨네요. 누가 오셨는지 우리 서신남께서 한번 안내해 주시죠. 예, 저는 사실 많이 봤습니다. 제가 아침에 출근해서 나오는 곳 노원구 상계동 바로 중랑천 하나 건너면은 도봉갑. 예, 최근에도 한일병원 현장에서도 뵀는데 우리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내셨던 참여정부 때. 네, 참여정부 때 200만 이름도 그냥 아라비아 숫자로 다 쓸 수 있습니다. 예, 공이 6개 200만 수석. 예, 오늘 참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제가 이 대학 다닐 때 서클에서 또 우리 공부를 가르쳐 주신 분이기도 하고 선생님이기도 하고요. 근데 참여정부 때 우리 국무회의 하면 저는 국무위원으로 이제 있고 홍보수석은 저 뒤에 배석자로 이렇게 있어서 제가 굉장히 송구스러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하시는 지역구가 그 전에 이제 얼마 전에 타계하신 김근태 의장님 계시던 지역이죠. 어떻습니까? 지금 요즘 이렇게 활동하시기가?
저는 김근태 의장님하고는 인연이 많습니다. 제가 기자 생활할 때 개인적으로 친분이 좀 두터웠고, 참여정부 시절에는 제가 청와대 수석을 했고, 그분이 강요를 해서. 그렇죠. 보건복지부 장관을 하셨죠. 국정을 같이 운영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도움을 받고 했었는데, 그분이 안타깝게도 돌아가셨죠. 그런데 요새 참 흉흉한 루머 때문에 제가 곤욕을. 무슨 소문이 있습니까? 예. 김근태 의장님이 돌아가신 뒤로 그 조문 기간 동안에 제가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조문을 갔습니다. 돌아가시 전날. 빈소에 있었죠. 위도 가실 때 한번 뵙고 그랬는데 아침에는 조문하고 저녁에는 도봉에서 와서 길거리에서 선거운동을 했다. 명함 뿌렸다. 명함 뿌리면서 이런 루머가 나는 처음에 그 얘기 들었을 때 말도 안 되는 얘기 말라고 뭐 그런 일이 있겠냐고 했는데 나중에 들으니까 아주 확산돼서 우리만 모르고 있었더라고요. 오늘 그래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아하. 이게 절대로 사실 아니다. 그렇다면 나는 정치인 이전에 인간적으로 이건 안 된 거 아니냐. 제가 듣기로는 장례식 치르고 사무제 다 지날 때까지도 선거운동을 안 하셔서.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선거운동 하려는 마음도 안 나고 마음이 난다 해도 해서는 안 되죠. 인간의 정리상. 그런데 당은 다르지만 진보 세력, 민주 세력의 대선배이고 참 한국 민주화의 상징인 그분이 애통스럽게 돌아가셨는데 그 선거운동을 마음이 나겠습니까? 예. 그건 참 인륜의 문제죠. 예, 혹시 우리 도봉구의 시민들께서 이런 얘기 들으시면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믿어 주시고 혹시라도 김근태 의장님 요즘 이제 타계하시고 나서 우리 선생님 이렇게 많이 부릅니다. 김근태 선생님 장례 기간에 선거운동 하면서 명함 뿌리고 다니는 200만 원을 보신 분은 저희 저공비행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상금 200만 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빈소에서 명함을 돌렸다고 또 그래요. 그래서 내가 명함을 돌린 게 아니고 우리나라 상가 문화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가보면은 오랜만에 만납니다. 지인들을. 그때 보니까 대학 선후배, 옛날 사회활동 선후배 또 특히 참여정부 때 만났던 분들 만나서 당신 뭐 하고 있냐 그러면 서로 명함 교환했습니다. 거기서 무슨 선거운동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거기서 또 선거운동 했다고. 그럼 표 떨어지죠. 자, 떨어지죠. 이제 그런 얘기는 그 정도로 하시고요. 사실은 오늘 주자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깊은 경력을 갖고 계시죠. 우리 그렇습니다. 200만 수석, 오늘 수석으로 칭하죠. 한 번 수석은 영원히 수석이니까. 지금은 우리 통합진보당 당원이신데, 그래서 우리 당원 숫자가 213만이 됐습니다. 200만 당원과 나머지 13만 당원을 합쳐서 213만 당원이시고요. 노무현 대통령 모시고 홍보수석 하다가 잘렸죠. 그때 지금 은행돈 빌려서 집 사면 낭패. 정부를 믿고 좀만 기다리셨다가 집값이 안정되면 사십시오. 이런 글을 청와대 브리핑에 올리셨다가 2006년 11월입니다. 조중동의 집중 포화, 십자 포화에 걸려서 끝내 살아남지 못하고 목이 잘린 분 기억하시죠? 한번 자기소개를 좀 자세하게 해주시죠. 제가 도봉갑에서 선거운동 할 때 상점에 돌아다니면서 인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합니다. 하루 200만 원씩 버십시오 하고 인사하면 상점 장사하시는 분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200만 원씩 팔기만 해도 좋지. 20만 원 팔기도 어려운데 말만 들어도 좋다. 이렇게 하면서 진짜 일 맞으세요? 하면 그렇습니다 하고 얘기하곤 하는데요. 저는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했고 경제부 기자, 경제 전문 기자로 20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한국경제. 한국일보, 서울경제. 매일경제 신문에서부터 해서 이제 한국일보 경제부장 이렇게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있다가 노무현 대통령의 부름을 받아서 청와대에서 홍보수석을 했습니다. 참여정부 때. 그래서 오늘의 주제하고 딱 맞는 게요. 국보위에서
새누리까지 그러니까 민주정의당에서 한나라당까지 제가 기자 생활을 했습니다. 경제부 기자 생활. 예. 그래서 그 과정 시간 여행 기간 동안에 하는 동안에 그 경제 문제, 한국 경제가 어떻게 이 굴절의 계곡을 걸어왔는가, 그리고 언론 이 집단이 그때 당시 집권 세력이 언론을 어떻게 요리조리 주물렀는가, 제가 몸소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좀 자세히 설명드릴까 합니다. 이제 오늘 아까 이백만 수석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국보위에서 또는 민정당에서 새누리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물을 마실 때는 근원을 생각하는 이런 자세로 우리가 이제 새누리당으로 포장을 바꾼 이 한나라당 어제까지를 한꺼풀을 벗기면 무슨 당이 나오고 계속 벗기다 보면 민정당이 나오고 거기서 한 번 더 벗기면 국보위가 그렇습니다. 나오는 거죠. 그렇죠. 이제 오늘 그 여행을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세 사람이 대학에 입학할 무렵에는, 고등학교 졸업할 무렵에는 4.19가 난 지가 15년 내지 17년 그 정도 됐을 때입니다. 그리고 6.25 전쟁이 끝난 게 20년이 얼마 안 되죠. 53년, 74년, 한 20년 정도 됐을, 남짓했을 때 두 분은 대학 들어가셨고, 저는 한 25년 됐을 때 들어가셨고, 우리가 대학 들어갈 때 6.25가 끝나고 지난 세월보다 더 긴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유권자들이나 시민들, 청취자들은 그 잘 모르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일제시대 때 살아본 사람하고 나중에 교과서 본 사람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게 왜냐면 다 흘러간 역사일 뿐이라면 모르겠는데 오늘 여전히 다른 모습으로 살아있는, 우리에게 영향을 많이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오늘의 시간 여행은 추억을 위한 여행이 아니다, 미래를 위한 여행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새누리당, 아직 그 언론에서는 그렇게 부르지만 법적으로는 아직은 한나라당이고 조만간 절차를 거쳐서 이제 새누리당으로 이름이 바뀌게 되겠죠. 한나라당이 새 당명으로 새누리당을 확정했습니다. 새누리당은 미래희망연대와의 합당도 완료했습니다. 새누리란 이름은 갈등을 넘어 국민이 화합하고 하나 되는 새로운 세상이란 의미가 있고 새로움의 새와 나라를 조합한 순우리말이라며 선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 당이 집권하고 있을 때 또는 야당이던 시절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가? 이 당이 어떤 당인가? 저렇게 당명 개정을 함으로써 무엇이 바뀔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알아봐서 우리 새누리당을 찬양하는 헌정하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을 꾸며보려고 합니다. 자, 뭐에서 시작해볼까요? 우선 시간을 역순으로 거슬러 가보죠. 한나라당 이제 간판을 이제 바꾸는데, 한나라당 14년 동안 이 당이 이룬 일이 또는 저지른 일이 어떤 게 제일 큰 거죠? 저는 지금 비대위를 보면서 역사가 되풀이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면은 한나라당은 꽤 그래도 이제 연륜이 있는, 그 한나라당 당명을 쓴 기간이 길었던 14년입니다. 14년이 되니까 굉장히 길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한나라당으로는 도저히 버티기 힘드니까, 한나라당으로 하면은 뭐 표 떨어진다고 다들 얘기하니까 우리 박근혜 위원장도 처음에는 좀 당명 바꾸는 거를 저했지만 결국에는 바꾸지 않을 수 없는 상황까지 온 것 같아요. 그런데 한나라당의 출범 자체가 사실은 그 이전의 당명을 계속 쓰기 힘들어서 바꾸었던, 그래서 태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14년 만에 되풀이되는 지금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위기인 것이고. 한나라당이 되기 전에 이름은 뭐였죠? 신한국당. 자, 오늘 그까지만 일단 가죠. 지금 새누리당으로 간판을 바꾸는 한나라당, 이 간판이 달리기 전에 그 간판이 걸려 있는 자리에 있던 간판은 신한국당인데요. 일단 14년의 한나라당 야당한 기간도 길고 여당한 기간 4년, 야당한 기간 10년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한나라당에게 우리가 돌릴 수 있는 어떤 업적 있나요? 한나라당이 다른 이전에 뭐 신한국당 등의 정당과 달리 야당 기간이 굉장히 길었어요. 그렇죠.
길어서 훨씬 포악해졌어요. 10년을 굶었다, 뭐 이런 거 있죠. 예. 그 사람들은 뭐 10년간 나라를 망쳤다라고 민주 세력들에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자기들이 잃어버린 10년. 그렇죠. 누릴 거 다 누린 당이에요. 예. 10년 동안 못 누린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한 번 더 누리자가 새누리당. 새로 누리자. 새로 누리자. 한나라당 갖고는 못 누리니까. 또 누려야 되지 않겠느냐. 잘못하면 우리 또 못 누린다. 그래서 이제 새누리당으로 한 건데, 이 10년 동안에 야당이면은 힘없이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죠. 그 4대 개혁 입법 같은 거 다 좌절시켰죠. 예, 좌절시키고 반대하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분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국가보안법 폐지 좌절시켰고, 네. 사립학교법 개혁하는 거, 예. 그것도 거의 다 누더기법을 만들어서 좌절시켰고요. 금산분리, 이것도 거의 유명무실하게 만들었고요. 만들었죠. 예. 개혁을 좌절시킨 아주 포악한 야당. 언론관계법도 있었죠. 그렇죠. 예, 언론관계법도 있었고. 그리고 그러니까 야당일 때는 그런 이 개혁의 수레바퀴에 이제 이 뭐 쇠파이프 넣어가지고 바퀴 다 망가뜨리는 식의 역할을 했다면은 여당이 되어서는 또 4년 동안 4년 동안에 완전히 이제 수레를 거꾸로 돌려가지고 거꾸로 돌려서 이렇게 간 거죠. 뒤로 끌고 간 거죠. 예. 바뀌어야 할 모든 것들을 다 바꿔놓겠습니다, 여러분. 뭐 4대강 대표적으로 예. 한미 FTA 온 국민들이 반대하는데 언론도 체결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언론 종편 종편 만들어 가지고 지금 저 국가적 재앙이에요, 저것도. 예, 지금 시청률 0%대. 예, 저 나중에 다 국민들 부담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걸 갖다가 그렇게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도 만들었던 그런 이제 거대 언론 재벌들이 스스로 손해를 감수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 부담으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임기 동안 100조 원이 넘는 부자 감세. 예. 이것도 업적이죠. 그렇죠. 그 돈 다 어디로 갔습니까, 사실? 경제 분야는 네. 우리 200만 수석께서 좀 지난 4년간 정리 좀 해주시죠. 4년 동안의 경제 분야는 제가 아무 여기 방송 출연 전에 와서 봐도 없어요. 잘한 게. 저런 게 주가도 3,000포인트 한데 말이 안 되고. 3천은 자기가 당선만 되면 3천. 예. 임기 중에 5천 간다. 성장률, 이런 보수 세력이 좋아하는 성장률이랄지, 이거 다 이게 성장률 4년 평균 2.9%. 딱 한 것은 뭐냐면은 그 1% 부자들의 재산을 많이 100조 원 늙어준 늙어준 것밖에 없죠. 예. 물가 관리도 실패해서 다 4% 넘게 연평균 됐죠. 국가 부채는 100조 원 이상 늘었습니다. 그 직접 채무만 공기업 채무가 그 이상 더 늘었고요. 화려합니다. 그리고 기업 경제뿐만 아니고 국가 경제, 가계 경제 그 체질을 완전히 약화시킨 참 앞으로 걱정되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4대강도 특히 이 낙동강 수계에 있는 6개 이상의 댐에서 안전에 문제가 발견되고 있고 취수장 근처에 수질이 아주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아직 수문을 닫지도 않았는데. 자연이 있습니다. 실륵사 압수달, 남한강 파위늪구비의 단양 숙부쟁이, 남한강의 작은 섬 도리섬의 꾸구리, 부처울 습지의 수리부엉이. 남한강엔 자연의 생명이 있습니다. 자연의 생명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까 4대강 중에 보면은 4대강 이분들이 하려고 했을 때 환경 좋아진다, 생태 좋아진다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고용이 창출된다 그랬어요. 고용이. 그래가지고 이거 4대강 하면 30만 개 일자리가 생긴다라고 32만 개 생긴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식으로 하면 나는 60만 개 만들 수 있다. 팠다가 다시 묻으면 된다. 근데 실제로 몇 개 생겼는가? 3만 4천 개 생겼어요. 3만 4천 개. 그리고 그것도 태반이 보면은 한족 같은 중국 사람들. 그래서 남한강 이포보 공사장에 갔더니 산업안전에 관련된 구호가 전부 다 중국말로 돼 있어요. 중국 사람들이 거기서 한 30명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밌는 거 말입니다. 제가 기자 출신이지 않습니까?
저희 참여정부도 뭐 했습니다만은 과거 정부들이 다 대부분이 대통령 취임 3주년, 1주년, 2주년 이런 기간에 대통령 업적을 보도자료를 냅니다. 그렇죠. 특히 경제. 이명박 정부는 낸 적이 한 번도 거의 없어요. 제 기억이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낼 게 없어요. 낼 게. 어떤 지표도 내놓을 게 없기 내놓을 게 없습니다. 내놓으면 거의 욕만 먹기 때문에. 마이너스 한 게 되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입니다. 공부 못한 학생들이 성적표 그냥 집에 안 갖다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적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예. 성적은 다 남죠. 저는 남습니다. 그거 보고 이거 참 한심한 정권이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또 한 가지 더 얘기하면 요즘에 이제 그 뭐 돈봉투니 공천헌금이니 이게 이제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원래는 이 신한국당의 부패 이런 문제들 때문에 당시 정권의 부패 이런 문제들 때문에 도저히 국민들 앞에 창피해서 나설 수가 없다 해서 당명을 바꾸었는데 요즘에 똑같은 일이 또 발생하니까 또 당명을 바꾸지 않습니까? 사실은 요 사이에 요 딱 중간쯤에 차떼기 사건 같은 거 그때는 왜 당명 안 바꿨느냐? 바꿔도 너무 소용이 없으니까. 너무 소용없으니까 당명 안 바꾸고 당사만 이동한 거죠. 그냥 간판은 천막 당사했죠. 네. 자, 한나라당은요. 김영삼 대통령이 만들었던 신한국당. 네. 그거를 김영삼 대통령 퇴임 무렵이던 1997년도 대선이 있을 때 이제 이 YS 인형 갖다 놓고 몽둥이로 두들겨 패고 이런 퍼포먼스를 하면서 이회창 씨가 한나라당으로 바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나서 YS는 탈당하고 97년도에도 엄청난 이제 돈을 썼겠죠. 그래서 들킨 게 2002년 대선 때 이른바 차떼기 사건. 그것도 지금 우리 청취자들이 기억하실려나 모르겠네요. 그 차떼기가 뭐였는지 한번 기억을 한번 돌아볼까요? LG그룹에 이어 삼성그룹도 작년 대선 때 150여 원의 불법 자금을 한나라당에 건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대자동차 최한영 부사장은 스타렉스 승합차에 현금 50억 원을 싣고 경부고속도로 만남의 광장 휴게소에서 서정우 변호사를 만나 차량째 건넸습니다. 이렇게 전달된 돈은 두 차례에 걸쳐 모두 100억 원. 2.5톤 트럭을 이용해 차떼기한 LG와 액수만 다를 뿐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돈을 건넨 시기는 LG보다 현대자동차가 앞서 이른바 차떼기 수법은 현대자동차가 먼저였던 셈입니다. 이 수백억의 이 정치 자금이 불법적으로 건네졌고 또 그것을 중간에 이역을 담당했던 뭐 삼선 의원 이런 사람들이 또 중간에서 떼어먹고 이러면서 이제 큰 문제가 됐는데 이 돈들이 거의 다 유해창 씨 그 선거 캠프로 갔는데 왜 차떼기라고 됐는가? 차에다 트럭에다 돈을 싣고 와가지고 그 트럭을 고속도로 휴게소 주차장에 대놓고 열쇠를 갖다가 상대방에 주면 상대방은 또 차를 돈만 인수하는 게 아니라 돈이 실린 차량 전체를 인수해가지고 지하실로 당사 지하실로 그걸 이제 해서 당사까지 가서 당사 지하실로 차가 들어가서 거기서 돈을 꺼내는 거의 그건 엽기적인 거죠. 그 전에는 사과 박스로 했는데요. 딱 진화된 겁니다. 이 한나라당과 관련된 인상적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이 검색을 해보면 제일 큰 게 뇌물수수예요. 뇌물수수. 근데 2002년 16대 대통령 선거 당시에 이제 이 노회찬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그 150억 원짜리 트럭. 그러니까 이 1억짜리 박스 150개를 아주 그 탑차에 실어가지고 그대로 열쇠를 고속도로 주차장에서 넘겨받아서 한나라당 당사 지하실로 가서 주차장에 대고 그 돈을 갖고 와서 쓰잖아요. 그게 이제 150억 원짜리의 정치자금, 불법 정치자금 트럭이었고 총 이때 검찰이 밝혀낸 것만 823억 원을 불법 대선 자금을 받은 걸로 이회창 씨. 그래서 이때 이제 한나라당에 차떼기 정당, 차떼기당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이 붙었죠. 그렇게 되고 이제 나중에 이것 때문에 이제 뭐 사과한다 그러면서 천안연수원을 판다 뭐 하고 또 2004년 총선 때는 천막으로 나가고 그렇게 했었죠. 그리고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 본인의 불법 대선 자금도 일부 드러났기 때문에 10분의 1 넘으면 내 책임지겠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10분이 넘었네 안 넘었네 그런 논쟁들이 있기도 했습니다. 이게 들킨 것만 이렇고요. 실제로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데요. 이게 이제 우리 국보에서 새누리까지가 우리
더듬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을 좀 아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정치 집단이 이 DNA를 갖고 있어요. 예. 모든 대선에서. 예. 모든 대선에서 이건 이제 그 측근에서 밝힌 건데요. 박철원 씨 유명한 분이 있죠. 예. 박철원 씨가 회고를 올렸습니다. 바른 역사의 증언 이걸 냈죠. 거기 내용을 보면은 이양우 변호사의 인수인계 내용 나면 이양우 변호사 하면 전두환의 아주 측근 변호사죠. 예, 이분이 1985년 2.12 총선을 얘기하면서 그 대선을 같이 얘기합니다. 그때 뭔 기록이 나오냐 이 책에 선거인단 그때는 통일제 국민회 같은 간선 제도에 의해서 대통령을 뽑았죠. 6,000명이 있는데 1인당 4천만 원을 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집 한 채 값입니다. 그러면 집이 몇 채예요? 아, 그거 손 큽니다, 그 사람들. 그래서 2,400억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그 이양우 씨가 그 박철원 씨한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1인당 GNP가 2,000불, 3,000불이었습니다. 지금 얼마입니까? 25,000불입니다. 2,400, 그때 당시에 2,400억이면 지금으로 치면 2조 4천억입니다. 그 대의원들한테 주는 돈만. 그러면 나머지 경비까지 하면 그냥 몇 조 원이 들어갈 일을 하는데 그게 그 DNA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떼기 사건이 나는 거예요. 예. 정말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 근데 그걸 이제 원적으로 좀 더 거슬러 가야 되고. 지금 이제 한나라당이 만들어진 새로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거슬러 가는데 97년까지만 한나라당에서 신한국당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거슬러 가는 도중에 우리가 몇 가지 점검해야 될 항목이 등장한 겁니다. 그 하나가 대선 때마다 습관적으로 상습적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바꿀 수가 없는 고질적인 그런 이제 DNA라고 봐야죠. DNA에 가까운 그런 이제 부정부패, 뇌물, 이제 비자금 이런 흐름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민주주의를 짓밟은 거, 그다음에 이제 재벌들에서 갖다 바치는 거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지금 이제 한 번도 너무 많아 사건이 중단 없는 전진. 이거는 이 방면 1997년이 어떤 해이냐라는 겁니다. 이 이제 12월달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사실은 이때 YS 당시의 대통령이 국민들로부터 버림받을 정도로 불신을 받았어요. 왜? 그 아들이 김현철 씨가 한보 그룹의 이제 정태수 회장으로부터 이렇게 여러 가지 불법 또 비자금 뇌물을 갖다 받아가지고 그게 드러나가지고 감옥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본의 아니게 우리 국민 여러분들과 그리고 저희 아버님께 10년을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아들의 허물은 곧 아비의 허물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매사에 조심하고 바르게 처신하도록 가르치지 못한 것 제 자신의 불찰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YS가 총재로 있었던 당을 그대로 가지고는 선거에 나설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깨끗한 당으로 가겠다고 하면서 신한국당 간판을 내리고 한나라당 간판을 사실 단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세풍 사건 등으로 다 드러난 삼성 엑스파일로 드러난 그 내용을 보면은 이제 손가락으로 김영삼 대통령 막 욕하고 있을 때 자기들은 또 다른 손으로는 삼성 등 재벌로부터 뇌물을 계속 받은 거예요. 그렇죠. 받은 거예요. 나라를 망하게 해놓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행동을 같이 한다는 거는 말이죠.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한 손으로는 상하로 긁어대고 한 손으로는 좌우로 쑤셔대는 이거 동작하기 힘들잖아요. 이게 지금 이제 조금 정밀하게 소개를 하면요. 2002년 대선 때 차떼기 불법 대선 요거는 대선 자금 문제는 이제 이 150억 원짜리 차떼기 이게 LG그룹한테 받은 거거든요. 그때 LG한테서 이제 경부고속도로 만남의 광장 휴게소에서 2톤 트럭에 가득 돈을 실어갖고 서정우 변호사를 만났군요. 예, 그래가지고 만나가지고 직접 운전해서 한나라당에 갔고 현대자동차도 차떼기 방법으로 두 차례에 걸쳐서 109억 원, SK 100억 원, 한화 40억 원, 삼성그룹은 채권 325억 원과 현금 40억 원. 이게 2002년도에 차떼기 사건입니다. 이게 이제 그거고요. 이 1997년도는 그때 IMF 외환위기를
야기에서 나라 경제가 거덜이 났는데 그때는 97년 10월 하순부터 12월 달까지 당시 국세청 차장 이석기 씨 네. 이분과 이제 이회창 씨 동생 이회성 씨 등등 이른바 부국팀이라고 해서 비밀 사무실을 만들어 놓고 국세청의 고액 그 납세자들 명단을 들고 이 고액 납세자들은 돈 많이 번 사람들인데 후원금 안 낸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돈 내라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다 잡혀가가지고요. 이석희 국세청 차장이나 이회창 후보 동생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구속돼서 유죄 판결을 나중에 받죠. 요새들 뭐 빵 셔틀 이러던데 이게 돈 셔틀이네. 그러니까 셔틀로 돈 날라라. 예, 이게 참 그 당시 이회성이라는 이회창 씨 동생은 이제 한나라당 총재 동생이죠. 에너지경제연구원이라는 이 공공연구기관의 그런 비상임 고문으로 있으면서 그랬고요. 서상목 국회의원 뭐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뇌물 받는 에너지 뭐 이런 거 모양이네. 그 연구한 것도. 이게 이제 97년도에 한나라당으로 개명되었을 때부터 이제 세풍, 차떼기 이렇게 거쳐서 최근에 이제 한나라당 문을 닫게 만든 돈봉투까지 거기다 이제 하나 더 추가할 수 있는 게 디도스. 이렇게 집권 여당 당원들이 온라인상에서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를 공격한 사건까지 이렇게 지금 가뜩이나 디도스 파문으로 어려운 상황에 돈봉투 파문까지 가세하면서 차떼기 정당의 이미지가 되살아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확인되는 그 진리는 뭐냐? 당명은 바꿀 수 있어도 체질은 못 바꾼다. 그렇습니다. 예. 이름은 바꿔도 혈액형은 못 바꾼다. 제가 몇 년 전에 쓴 말이 있는데요. 염소뿔 오래 묵힌다고 사슴뿔 되는 거 아닙니다. DNA는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정경유착의 DNA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지금 당명 바꾸고 사람 몇 명 바꾼다고 해서 체질이 절대 안 바뀔 겁니다. 그러니까 저 호박에 줄 끊는다고 수박 되냐, 뭐 개꼬리 3년 묵혀 요꼬리 되냐 이런 말들이 겁니다. 많죠. 예. 그러면 이제 좀 더 거슬러 가볼까요? 1997년 이전에는 신한국당이잖아요. 네. 신한국당은 김영삼 대통령이 만든 당이었는데 한나라당 전신. 이 당은 역사에 뭘 남겼죠? 신한국당은 사실은 신한국당은 이제 원래 그 전에 민자당이었는데 민자당이 또 그 당을 만드는데 주요한 역할을 한 노태우 씨 등이 뇌물 등으로 구속되고 나중에는 전두환까지 이제 5.18로 구속되면서 도저히 이 당으로는 이제 국민들 앞에 나설 수 없으니까 이제 지방선거 끝나고 이제 96년도 총선을 앞두고서 당 이름을 바꾼 게 바로 신한국당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무슨 역할을 했냐고 그러는데요. 제 경제부 기자 출신으로서 말씀드리면 이 당시에 기자셨어요? 예. 창사의 길이 남을 큰 어점을 남겼습니다. 국가를 부도냈지 않습니까? 신한국당. 네? IMF 사태. 부자 해결을 위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다. 정부는 최근 겪고 있는 금융 외환 시장에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국제통화기금의 유동성 조절 자금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IMF 한국의 현대 경제사는 사실 IMF 사태 이전과 이후를 나뉩니다. 지금 문제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도 그렇고 모든 문제가 여기서 나왔는데요. 그때 아까 우리 노회찬 우리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1997년 1월에 한보 사태가 터졌습니다. 그때 이미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한국당이나 그 김영삼 대통령 손을 안 썼어요. 그래서 결국 그해 12월 13일인가요? 12월 3일 깡듯이 IMF 총리 깡듯이한테 모든 경제 권한을 넘기고 말았습니다. 삼전도의 굴욕. 네. 그렇습니다. 예. 경제 신탁 통치에 들어간 경제 총독이죠. 그렇습니다. 식민지 총독이었죠. 그걸 야기한 게 바로 신한국당입니다. 이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한국 사람이라. 한나라당이 법적으로 시작된 날이요. 1997년 11월 21일 전당대회였습니다. 이날 한나라당이 탄생해서 그렇죠. 이제 지금 이제 막 문을 내리고 있죠.
한나라당 이전에 이 한나라당인 신한국당이 끝난 날이 1997년 11월 21일 IMF 국난이 난 그 와중에 문을 닫았고 이 신한국당은 언제 생겼냐 하면 그 2년 전인 1995년 12월 6일 이때 이제 1995년 12월에 신한국당으로 돼서 불과 2년 후인 1997년 11월에 다시 간판을 한나라당으로 바꿔 달았습니다. 신한국당은 역시 IMF 국난을 일으킨 당으로 그렇습니다. 역사의 길이 남는다. 그때 이름 바꾼다고 해서 그게 지워지죠. 그러니까 12월 6일 날 신한국당이 그 만들어졌고 출범을 했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 신한국당이 이제 결국 IMF를 초래를 했는데 그 신한국당이 만들어진 또 배경도 그 바로 며칠 전에 11월 12일 날 이제 전두환 노태우 구속되면서 그렇죠. 구속되면서 동네 창피해서 못 살겠다 이름이라도 갈아보자. 그래야 더 누리지 이러면서 바꾼 게 신한국당인 거예요. 그러니까 노태우 씨 또 거슬러 올라가면 그럼 왜 하필 이름을 버리려고 했냐 하면 그 당시 신한국당 이전의 당이 민자당인데 민주자유당. 민주자유당 초대 총재가 노태우 씨였거든. 그러니까 이제 합당해서 된 거죠. 그렇죠. 1990년. 91년.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건 좀 이따 얘기를 하고 일단 노태우가 만든 당이에요. 민주자유당은. 그래서 김영삼 씨가 민자당이라는 이름을 폐지하고 신한국당으로 바꿨는데 아시는 것처럼 IMF 국난을 야기한 당입니다. 그런데 이 당이 처음부터 이렇게 국가를 부도내고 이렇게 망했냐면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 이게 잘 나갔거든요. 기억나시죠? 민자당. 오늘날 우리가 3당 합당? 아니죠. 3당 합당이 아니고 3당 합당은 민자당이고 그러니까. 그 뒤에 이름을 신한국당으로 바꾸고 나서 96년도에 이 당이 잘 나갔어요. 우리가 96년도에만 잘 나갔죠. 96년도 총선 때 그때 뭐 저 홍준표 그렇죠. 정의화 이재호, 이우재, 김문수, 차명진, 임혜규. 뭐 이건 좀 뒤에 들어왔고. 민중당 출신 이른바 소위 그들이 말하던 좌파 운동권. 좌파 포기하는 운동권 출신 뭐 이런 거죠. 그 말하자면 대규모로 정치인들이 보수 내지 우익으로 전향해서 이 당이 왕창 들어갑니다. 이제 우리가 익히 아는 김문수 경기도지사. 이재호 지금 뭐 거의 퇴진 압력에 몰려 있는 이재호 특임장관. 이 96년 선거가 그래서 결국에는 96년 선거 자체는 이겼어요. 그 사람들이 승리를 했는데 이게 현역 의원 물갈이 이제까지 역대 최고의 기록을 세웠던 48% 물갈이했던 선거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도 결국 오래 못 간다. 소용없다는 것이 그 후에 신한국당의 말로가 이제 사실 보여줬던 거죠. 얼굴 몇 명 바꾼다 그래가지고 또 그 바뀐 얼굴들이 뭐 그렇게 과거의 어떤 운동권 정신을 가지고 뭐 일한 것도 아니고. 대변인님, 우리나라 국민들이 망각증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왜 IMF 사태를 잊어버리죠? 아니요, 뼈에는 새겨져 있는데 하도 힘든 일들이 자꾸 이렇게 벌어지고. 아니 너무 힘드니까 그래도 혹시 옛날 하던 사람 시키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이 참사가 또 난 거 아닙니까? 이명박 MB 시켜가지고. 그런 일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은 참 이런 일에서 우리가 뼈 아프지만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사실 아까 그 쭉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은 결과적으로 보면 한계가 참 많았지만은 당시로는 굉장히 좀 깨끗한 이름들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좀 그때는 뭐 이미지 좋았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그 당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얻는 교훈은 뭐냐? 3급수에 2급수 부어봤자 다 같이 3급수 되는 거예요. 물이 더 깨끗해지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물 다 빼야 돼. 물을 갈아야 돼. 물 다 빼고 통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수밖에 통도 버린다. 통 버려야죠. 그리고 새 통에 해야 되는데. 새 통에 새물 넣기. 새 통에 새물 넣어야죠. 근데 이제까지 다 보면 통은 그대로, 통 지금 보면 민정당 통이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통까지 온 거 아니에요? 이게 또 새누리통까지. 이번에 보면은 박근혜 비대위원장 앉아 있는 의자 뒤에 그 민정당 붙어 있어요. 민자당 딱지가. 저 한번 한나라당에 인사를 한번 갔는데요. 가서 이렇게 집게에 붙은 딱지를 우연히 봤는데 거기에 민정당 붙어 있더라고요. 조상을 섬기는 그러니까 있네요. 그 음수 사람은 사원. 속여도 비품은 속일 수 없다. 사람은 속여도 재산은 속이지 못한다. 현장이 말해준다. 이거 법의학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법의학.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새누리당의 이 오늘 방송을 헌정하면서 아직 실체가 한나라당으로 있는 한나라당, 그 전신인 신한국당까지 왔습니다.
신한국당은 결국 뭐 참신해 보이는 인물들 영입해서 잠시 선거 때 이용은 했지만 그 1년 후에 97년 가을에 나라를 부도를 내고 마치 삼전도의 굴욕처럼 경제 신탁 통치를 받게 만든 그런 이제 아주 범죄적 실정을 저지른 걸로 끝났습니다. 근데 이 당이 원래 신한국당은 2년밖에 아니고 그 전에 한꺼풀 더 벗기면, 그러니까 지금 새누리당을 한꺼풀 벗기면 한나라당이 나오고, 한나라당을 한꺼풀 벗기면 신한국당이 나오고, 신한국당까지 우리가 봤는데 이걸 한꺼풀 더 벗기면 민자당이 나옵니다. 자, 이제 민자당에 대해서 한번. 민주자유당. 참 좋은데. 민주와 자유가 없거든. 거기도 민주와 자유가 없어요. 이게 언제 생겼죠? 이 당은 90년 2월 달에 생겼는데 90년 2월 1990년. 3당 합당. 돼서 3당 합당으로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반대했죠. 우리 통일민주당과 민주정의당, 신민주공화당 이분들이 그야말로 기적이 가까운 이러한 대역사를 이루는 이러한 순간에 와 있습니다. 만장일치요. 이의가 있으면 반대표로 가야 합니다. 당락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설득이 없는 회의가 어디 있습니까? 토론과 설득이 없는 회의도 있으니까. 그 당시 통일민주당과 신민주공화당 김정필 씨 그리고 노태우 대통령이 총재로 있던 민주정의당 이 합쳐서 이 당을 만들었습니다. 이 당의 만들어진 정치적 배경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88년 총선에서 당시 집권 여당인 민정당이 여소야대가 되면서 전국 운영이 어려워짐에 따라서 뭔가 정치 지형을 바꾸고 싶은 욕구가 있었고,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에서 떨어진 김영삼 씨가 대통령을 하기 위해서는 누구하고도 손잡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결심을 하면서 민정당하고 자기로서는 평생 싸워왔다고 자기가 얘기해왔던 사람들하고 손을 잡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당 합당이 이루어지는데 이때 이제 유신 본당을 자처하던 JP 신민주공화당 신민주공화당도 함께 하는 거죠. 근데 JP는 왜 했습니까? 그거를 거기도 이유가 있었죠. JP는 또 이제 내각제를 내각제를 통해서 뭔가 한번 대통령제로는 안 되니까 도모해 보려고 했고 그 꼼수라고 할 수 있나요? 꼼수죠. 근데 이걸 또 노태우 쪽에서는 그것까지도 또 한번 카드로 써먹을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 서로가 그러니까 다들 다른 판단으로 이렇게 모인 게 비극의 출발 1990년 2월 민자당 3당 합당이고, 그때 우리 대변인께서는 노동운동 현장에 계셨나요? 저는 이 법무행정의 일선 현장 청주교도소에 있었습니다. 그거 왜 갔어요 그때? 참담했겠습니다. 89년도에 제가 그 인천에서 노동운동 용접하고 가다가 인민노련 사건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노동운동 하면서 노동조합 결성하는 거 도와주고, 그 다음에 노동기본권 뭐 강조하고, 그 다음에 전두환 노태우 감옥 보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했죠. 그러니까 이제 잡아다가 국가보안법 국가가 이제 보호하고 안전하게 해주겠다 뭐 이래가지고 안전하게 청주교도소에 청주교도소에 이제 구금을 시켰고, 그때 제가 아까 김근태 의장도 같이 있었고 그랬습니다. 우리 이백만 수석은 그때 경제기자였습니다. 한국일보 경제부 기자. 그때 그래서 잘합니다. 그때 당시에 민주당이 출범했을 때 3당 합당이 됐을 때 그때가 경제가 안 좋았습니다. 그때 민주정의당이나 이런 정당에서 나온 그 말이 총체적 위기라고 했어요. 영어로도 썼습니다. 그때 당시에. 토탈 크라이시스 이렇게 말을 썼어요. 신문에 많이 났습니다. 이게. 총체적 위기를 치면 나옵니다. 근데 그 총체적 위기를 명분으로 또 3당 합당을 한 거죠. 3당 합당의 명분 중에 하나가 경제 위기를 극복하자. 근데 결국 경제를 키우고 말았는데요. 그때 나온 대책이 4.4 대책입니다. 유명한 4.4 대책. 경제는 잘 돌아가고 있는데 그냥 거기다 불을 휘발유를 끼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노태우 대통령 정권 말기에 경제가 아주 나빠졌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초기에 이때 부동산 대란도 났죠.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이 신경제 100일 계획을 그때 세웠어요. 맞아요. 그 토탈 크라이시스를 그렇게 해서 토지 공개념이 도입되고 더 화를 더 키운 게 그 IMF 사태라고 다들 경제학자들이 분석합니다. 그래서 3당 합당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그런 논거죠. 저는 이때
이해찬 총리가 초선 국회의원일 때 그 예. 보좌관이었거든요. 예. 그때 이제 국회 노동위원회 예. 하고 이제 국회 광주특위청문회 실무일도 보고 뭐 그 뒷정리들 좀 하고 있다가 그걸 맞은 거죠. 맞았는데 그때 우리가 이제 마포에서 그 이철, 추억의 이름들입니다. 이철 의원, 노무현 의원 두 분이 통일민주당. 네. 그 다음에 이제 이해찬 의원, 이상수 의원 또 누구야? 하여튼 5분이 야권 통합, 그래 통일민주당과 평화민주당을 합쳐야 된다. 그때 재정구 의원 아니에요? 아니요. 한 번 기억 가물가물한다. 그래가지고 5명이서 마포에 비밀 아지트를 아현동에 얻어놓고 맨날 거기서 이제 작당을 하고 있을 때예요. 그때가.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노태우 대통령이 가운데 서고 JP하고 IS가 밑에 딱 이렇게 서가지고 기자회견을 하는 거예요. 통합을 한다고. 예, 그때인데 이게 쫙 조아리고 하는 거죠. 예. 뭐 사진이 참 그럼요. 사진이 안 이렇게 좋습니다. 났습니다. 예, 그래서 모습이 안 좋고. 그때 이제 제1당이 이 민정당, 제2당, 제1야당이자 제2당이 평민당 김대중 총재, 제3당이 통일민주당, 제4당이 신민주공화당. 여기에서 평민당 하나만 왕따시키고 집권당이는 민정당하고 호남 포이론. 예, 호남을 근거로 하고 있던 평민당만 빼고 나머지 3당을 다 합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남, 충청, 하여튼 뭐 이렇게 나머지 비호남 지역을 다 묶은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 역사를 이제 한번 크게 후퇴를 시켰고 이때 대구 경북 지역은 87년 대선 때 이미 민정당 쪽으로 넘어갔지만 부산, 경남, 울산 쪽은 완강한 야당 그렇죠. 지역이었거든요. 아이, 그럼요. 근데 이게 이 3당 합당으로 전부 이제 민주당으로 다 넘어갑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 1990년 이후 지금까지 20년 넘게 이 TK뿐만 아니라 PK 지역의 한나라당 우세. 이 PK 지역 기반을 김영삼 씨가 몽땅 가지고 민정당 독재의 후신으로 합류를 해버린 거죠. 이제 이거에 저항하고 반대하고 토론합시다. 이 있습니다. 한 게 노무현 의원, 뭐 김상현 의원, 당시 통일민주당의 이철 의원, 이기택 의원 이런 사람들이 그걸 몇 사람이 반대하면서 안 따라가고 남은 거죠. 좋은 정치가 경제를 살린다. 그렇게 나쁜 정치를 했기 때문에 결국 서민이 우리 유시민 대표 말씀대로 서민의 살림 자리가 결국 나빠진 겁니다. 반짝 좋아진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에는 삶을 굉장히 참 어렵게 만든다. 그 또 나쁜 정치가 경제를 썩게도 만듭니다. 사실 이 노태우 대통령 시절, 그 민자당 시절에 보면은 유명한 사건들 많지 않습니까? 그 SK에게 그 재벌에게 그 이동통신 4억 건을 주잖아요. 왜 줍니까? 자기 사돈이잖아요. 그렇죠. 주잖아요. 그 다음에 그 KTX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만 경부고속철도 놓으면서 외국 업체들 하고 오랜 기간 동안 저는 사실 그 당시에 현대와 같은 한국 업체에 그걸 줬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고속철도 기술을 새롭게 좀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걸 떼제베에게 결국 주고 그에게 또 이제 리베이트를 갖다가 받았죠. 나중에 탄로가 다 났죠. 나중에 다 탄로가 났죠. 결국에 보면은 이 재밌는 게 이 민자당이라는 게 노태우와 김영삼과 김종필의 만남 아닙니까? 그런데 떠납니다. 92년에 우선 노태우 대통령이 탈당을 하고 95년에는 JP 김종필 씨가 탈당을 하고 사실상 쫓겨난 거죠. 쫓겨난 거죠. 97년에는 김영삼 씨가 탈당하는데 이 배경에는 대부분이 특히 노태우 김영삼의 탈당에는 부패 문제가 걸려 있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이게 팽당한 거네. 그게 이른바 노태우 비자금 사건. 최근에 노태우 회고록 나왔습니까? 나왔습니다. 나왔습니까? 노태우 회고록에 보면 노태우 씨가요. 김영삼 씨에게 97년 대선 때 92년 대선 때요. 3천억 원을 줬다고 나와요. 3천억 원 정치 자금을 자기가 쓰고 남은 거. 그러니까 임기 동안에 소위 뇌물 받아가지고 다 쓰고 남은 돈을 3천억을 김영삼 씨한테 줬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조단이네. 2, 3조 되겠네. 조단이죠. 그거는. 그렇게 하고 그 외에도 또 김영삼 씨가 따로 돈을 모아서 이제 92년 대선 때 썼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이제 얼마 전에 발간된 노태우 씨 회고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민자당을 보면요.
결국 여소야대 4당 체제에서 국정 운영이 어렵다고 느꼈던 노태우 씨의 판단, 노태우 대통령의 판단, 그리고 어떻게든 정권을 잡기 위해서는 아주 김대중 씨를 원수처럼 생각하던 그런 김영삼 씨로서는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가야 된다. 지가 가서 다 잡아먹히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그 대통령 욕구, 대통령이 되고 싶은 욕구, 그다음에 내각제로 바꿔서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는 김정필 씨의 계산, 이것이 맞아떨어져서 민자당을 탄생시켰는데 90년에. 근데 문제는 이 당이 김영삼 씨가 뭐 잘한 일도 있지만 정치인으로서 국가에 가장 큰 그림자를 남긴 게, 하나는 IMF 경제 위기를 야기해서 이렇게 국민들 삶을 어렵게 만든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부산, 울산, 경남을 비롯한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한 야권의 한 축을 몽땅 끌고 군사 독재 세력한테로 귀순해버린 거예요. 귀순했죠. 그게 역사에 가장 어두운 그림자를 남겼고, 그때 지역 구도로 동서 구도로 분할된 것이 오늘까지도 극복되지 않고 온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DNA 문제는 한 번만 더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노태우 비자금 사건으로 아까 말씀하신 그때 그걸 폭로했던 박계동 의원, 또 결국 한나라당으로 갔잖아요. 갔습니다. 나중에. 참. 그 비자금을 김영삼 씨에게 이제 그 당시 후보였죠. 그래가지고 3천억을 줬다는 겁니다. 주고 자기가 또 정권을 인수받을 때 전두환으로부터 받은 거는 또 1,400억 플러스 500억에서 한 2천억 받았다는 건데, 그 사이에 또 많이 걷었겠죠. 많이 걷었는데 누가 돈 냈느냐? 우리가 잘 아는 경제사범연합회 분들. 다 거기서. 그래서 그분들이 또 노태우 비자금 때문에 또 잡혀가요. 이건희 씨 등이 또 다 재판받고 유죄 판결 받고 또 사면받아요. 사면받고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한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뭔가면은, 아무래도 우리 이수석께서는 잘 아실 것 같은데, 1992년, 이 대선을 앞두고 사실 민자당이 3당 합당으로 만들어졌고, 이런 엄청난 비자금을 조성해가지고 불법 선거를 해서 결국 김영삼 정부가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당시에 당선된 게 92년 12월 달인데, 그때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요. 제가 직접 들은 부분인데, 당시에 대통령 선거, 사실 대통령 선거 때 보면은 돈의 대부분은 중앙당이 씁니다. 돈을 뭔가 뭐 홍보물이고 뭐 다 중앙당에서 제작하니까 지구당에서 돈 쓸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사실은 총선과 달리. 그런데 지구당에게 200개가 넘는 지구당에게 그 당시에 민자당 중앙당에서 얼마씩 내려보냈느냐, 10억씩 내려보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때 그러면은 그 돈만 하더라도 2천억이 넘잖아요. 제가 그때 알기로는 그 후에 뭐 다 알려진 거지만은 그 당시 김영삼 씨가 대통령 당선되기 위해서 쓴 실제 대선 비용이 8천억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됐을 수 있죠. 10억씩 주다 보니까 중앙당에서 이 10억을 제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를 감찰하는 아멘 감사팀이 돌아온 겁니다. 돌아왔는데 그것도 재미난 얘기가 10억을 받은 지구당에서 30% 정도는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쓰고 30% 정도는 자기 다음 총선을 위해서 저금해두고 나머지 또 30% 정도는 나눠 먹고 요 정도는 양호하답니다. 그래서 요렇게 쓴 사람은 다 구제하고 이렇게도 안 쓴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거의 다 먹어버린 사람들. 그거 가지고 집 수리하고 막 차 사고. 그래서 대통령 선거 끝나면 그 다음에 봄에 원외 지구당 위원장들의 차량 교체. 그렇지. 집 사고. 그게 어느 정도냐면요. 한국은행에서 통화지표를 발표합니다. 그 현금 통화, 총통화 뭐 이런 게 발표하는데 그 대선을 기점으로 뚜렷하게 현금 통화 비율이 높아집니다. 그 한국은행 지표 높아질 정도면 얼마나 큰 돈이 유통되겠습니까? 특히 1992년 총선은 왜 돈이 현금이 많이 유통됐냐면요. 또 김영삼 대통령들은 많이 거둬서 썼겠죠. 바로 정주영 회장이 출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중에 현금이 찰랑찰랑했어요. 다른 때보다 더 많았던 거예요. 더 많았습니다. 발에 차이고 막 그렇게. 발에 차있어요. 개들도 10,000원짜리 물고 다니고. 그렇습니다. 그 아까 우리 노회찬 대변인께서 이제 그 노태우 대통령 그 비자금 얘기를 하셨는데요. 사실은 이제 그동안에 많이 밝혀진 게 있어요. 이 노태우 대통령 경우는 비자금 관리를 누가 했냐면 경호실장이었던 이현우 씨라고 있습니다. 이현우 그분이 이제
비자금 관리를 했었는데 이 검찰에 잡혀갖고 진술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세하게 총 장부로 얼마다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분의 진술 요지를 보면 노태우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 그러니까 5년을 통틀어서 300억 원 수준의 돈을 낸 기업은 삼성, 현대, 대우, LG, 롯데 5대 그룹이었고 200억 정도 낸 기업은 쌍용, 선경, 한진, 선경이 이제 SK입니다. 그죠? 그렇죠. 지금 한진, 대림 4개고 150억 원 수준의 동부, 진로, 두산, 동아, 한국화약, 풍산, 삼부토건, 태평양 한보, 동양화학, 한양건설 이런 데고요. 100억 원 전후가 기아가 옛날엔 좀 작았어요. 기아, 금호, 효성, 고려합섬, 한일합섬, 코롱, 혜태, 미원, 극동그룹, 대농, 효성, 동국제가 이런 데들이 100억 원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쭉 재계 경제사법연합회 거기 멤버들을 구성원들의 이 자산 순위로 이렇게 쭉 해서 해보면 대개 재임 중에 약 한 5,500억 원 내외 정도를 재벌들로부터 걷었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이렇게 걷어서 알뜰하게 썼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절반 정도인 3천억을 김영삼 씨한테 넘겨줬죠. 물론 자기도 2천억을 받았었으니까 거기 1,000억을 더 붙여준 거죠. 그러니까 5,500억 정도 조성해서 4,500억 정도 쓰고 그죠? 그러면 원래 2천억 받은 거 하고 1,000억 보태서 3천억 정도를 김영삼 씨한테 물려줬던 거죠. 이게 지금 한나라당을 운영한 돈입니다. 이런 게 다. 아, 그럼요. 이 돈으로 한나라당을 운영한 거죠. 그러면은 재벌들은 그냥 줍니까?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아, 받았겠죠. 당연히 받죠. 뭔가는 받았습니다. 온갖 받았거나 온갖 특혜를 받았죠. 그 피해를 누가 봅니까? 국민이 노동자. 아니 근데 서민이 보는 기자분들은 혜택을 많이 받잖아요. 이때만 하더라도 기자실 저는 그 얘기 대해서는 얘기 않겠습니다. 아니 천지 나는 그 당시 국회의원 실에 뭐 보좌관으로 있었는데 중앙당에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때 되면 중앙당 총무국장하고 총무위원장 이런 분들이 사무총장 이런 분들이 여름 휴가철에 그 출입 기자들 돈봉투 만드느라고 돈 만드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다 줘야 된대요. 왜? 저는 정당 출입 안 해서 모르는데요. 그 당시에 전두환 대통령은 출입 기자가 이제 떠날 때 전벌금으로 깜짝 놀랄 정도의 금액을 줬다고 그러는데 저는 안 받아봤습니다. 동그라미가 예상보다 하나 더 있는. 그분이 존경하던 박정희 대통령이 기자들 언론에 있는데 돈 줄 때 양옥집 한 채 값을 줬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안 받아봐서 모르겠습니다. 금일봉이 왜 금일봉인지 아세요? 금 한 봉지를 준답니다. 그래서 그 정경유착이 지금도 저는 남아있는 것 같아요. 알게 모르게. 사라졌습니까? 아니요. DNA가 있는 곳은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때 민정당, 민자당 이런 지금 한나라당, 새누리당에서 워낙 기자들에게 이 덤벙덤벙 돈을 주기 때문에 야당은 좀이라도 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도 안 주면 안 된다는 거죠. 여당 출입기자나 청와대 출입기자들이 받아가지고 같이 나눴으면 얼마나 좋아요. 야당은 배고프죠. 야당은 기자도 배고파요. 특히 야당 중에서 진보 야당은 그래서 손가락 빨죠. 그 당시 기자들이 밥 사줍니다 우리한테. 그렇죠. 지금 우리는 그 정도로 망했죠. 그런 것이고 이제 민자당 이전에 민정당으로 가보죠. 1981년 새해 가장 먼저 들려온 소식은 각 당의 창당 소식이었다. 80년대 새로운 정치판을 짜기 위한 정치 일정이 나온 것이다. 먼저 1월 15일 민주정의당, 즉 민정당이 창당 대회를 갖고 정식으로 출범했다. 이날 출범식에서 민정당은 전두환 대통령을 초대 총재 및 12대 대통령 후보로 지명했다. 물을 마실 때는 근원을 생각하는 자세로 지금 우리 어디까지 왔습니까? 새누리당, 한나라당, 신한국당, 민자당을 거쳐서 지금 민주정의당이라는 이 가느다란 물줄기까지 지금 올라왔습니다. 야, 이게 참 진짜 멀고 먼 길이네. 그렇죠. 이게 이제 창업을 한 당이죠. 1990년 초에 민주자유당이 되기 전에 민주정의당. 이제 이게 이제 새누리당을 거슬러 올라가면 여기가 이제 원조가 됩니다. 그렇죠. 이거 언제 만들어졌나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81년 1월 달에 만들어졌습니다. 1월 5일. 1981년 1월 5일에 만들어져서 1990년 2월까지. 10년 동안. 약 11년, 10년, 9년. 약 9년간 지속됐다. 이 당의 총재는 2명입니다.
예. 1대 총재가 전두환이고 2대 총재가 노태우. 민자당도 총재가 2명입니다. 1대가 노태우고 2대가 김영삼이요. 예. 예. 저기는 한나라당은 신한국당은 김영삼 혼자였고요. 네. 한나라당은 이회창 예. 하과 이제 그 뒤에 이회창이 물러나고 나서 쭉 이어져서 이제 참 이상합니다. 뭐 안상수, 홍준표를 거쳐갖고 지금 다시 돌고 돌아 비대위 다시 왔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민정당 이게 제일 드라마틱한데요. 예. 민정당을 누가 만들었어요? 예, 군인들이 만들었죠. 아니요, 준비위원장은 이재형 씨라고 정치인인데. 오래된 정치인을 이제 간판으로 세웠는데 사실은 이제 이 민정당을 만들 때 그 전에 있던 당들이 다 해산당하고. 그렇죠. 해산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관제 야당이라고도 볼 수 있는 민한당. 그 다음에 국민당. 심지어는 진보정당까지 관제로 만들어가지고. 사회당 이런 거 사회당 관제로 만들어가지고. 이게 취미도 다양해요. 그때 당시 사회당을 그러면 국보에서 만든 겁니까? 그렇죠. 그건 있었어요. 그 전에 유신 때도 통일당이나 이런 게 있었어요. 있었는데 특히 이때는, 광주를 짓밟고 정통구성 없이 권력을 찬탈했기 때문에 그걸 보완하고자 마치 정치적 자유가 있는 것처럼 사회당을 만들어 놓고 그 당의 후보가 출마하는 지역에는 후보도 안 낸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을 당선시켜요. 한 명 당선시켜가지고 그 사람이 사회주의 인터내셔널 그 회의 갈 또 가도록 회의 자금도 대주고요. 참 좋은 당이었어요. 민주정의당. 민주정의당은 품이 넓어요. 야당을 여러 개 거느리고 있어요. 이 당은 정말 특이한 당인데요. 2중대, 3중대. 그렇죠. 그리고 국회의원도 한 선거구에서 2명씩 딱 당선되게 만들어가지고. 자, 이 당이 보니까요. 1981년 1월 15일 서울특별시 잠실체육관에서 학생체육관에서 창당대회를 하는 동시에 대통령 후보 지명대회를 열었어요. 이 자리에서 제11대 대통령 후보로 11대 대통령이던 전두환 씨를 당 총재 및 대통령 후보로 또 선출해요. 만장일치로. 그렇게 해서 대통령 후보로 선출을 하죠. 이게 이제 민정당인데 사실 이 민정당을 설명하려면 복잡해. 설명하려면 바로 갑시다. 국보위로. 그 전에 민주당의 출발점. 국보위하고 민정당은 하나야. 구분이 안 돼. 어쩔 수 없이 국보위. 그렇게 보면은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가 국보위의 빙고. 뭔 말이죠. 그러면 지금의 비상대책위원회도 사실은 그거요. 그 어디서 그 모델이 있나?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이 집안의 내력입니다. 뿌리가 딱 같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모든 것은 돌아 근원으로 올라가는 거죠. 이게. 다시 비대위로 가는 뿌리를 보면 무슨 열매가 열릴지 알 수 있죠. 철저하게 윤회설 입각이 있어요. 이게 국보위 뭡니까 이게? 외부로부터 여러 가지 보안사령관이 한국의 실권자라니 여러 가지 그 유언비어가 많은 불순 세력이 우리 한국에 숨어 있기 때문에 유언비어를 방지하는 데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비상계엄 선포 지역을 1980년 5월 17일 24시를 기하여 전국 일원으로 변경한다. 5월 31일 정부 업무를 총괄하는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했다. 국보위의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30명 중 18명은 현역 장성이었고 전두환이 상임위원장을 맡았다. 5.16 당시 국가재건 최고회의와 비슷한 성격의 기구인 국보위는 이후 행정, 사법 전반에 걸친 주요 업무를 지휘 감독했다.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법원에 의해서 대법원 판결로 이건 반국가 단체 이것은 내란 단체로 법률적 선고를 받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란 목적으로 이 국보위를 만들었고 국보위가 권력을 불법적으로 찬탈했고 광주 민주화 운동 등에서 내란 목적 살인 행위까지도 한 것으로 이건 유죄가 확정이 된 부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고 유죄 확정돼가지고 감옥에 간 사람 있습니까? 있죠. 전두환 노태우 다 갔는데 그것 때문에 한 건 아니잖아요. 노태우는 비자금 때문에 일단 들어갔는데 전두환은 이것 때문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그 법원에서 사후에 판결이 그렇죠. 남기지. 예. 판결 때문에 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사후에 판결을 났죠. 물론 그렇죠. 그때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긴 분이 지금도 한나라 우리나라 사법부가 지금 새누리당에 계십니다, 그분. 예. 예. 아, 그 판사가요? 아니, 그 검사가. 누구였더라? 장윤석 검사. 서울중앙지검 공안일부장. 예. 네. 지금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예. 자, 이제 이 새누리당의 근원을 추적하다 보면 결국 새누리당이 태어난 날은 1979년 12월 12일이에요. 이 12월 12일 날 전두환 씨가 군권을 장악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1980년 넘어갔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요. 12 전까지만 해도 집권당은 민주공화당이었죠. 공화당. 예. 공화당이었고 공화당의 지도자는 김종필 씨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선이 이루어지면 대통령을 뽑게 되면 김종필, 김영삼, 김대중이 경쟁하는 네, 그런 구도로 그런 구도로 갈 것이라고 모두가 예측했는데 그러나 한편으로는 불안했죠. 불안했죠. 예, 왜 12 사태. 그렇죠. 예, 이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 예. 보안상관이 사실상 병력을 등에 업고 최규하 대통령이라는 이 종이 대통령, 예. 당시에 이제 권력을 승계했던 이 최규하 대통령을 농단하는 예. 허수아비로 만들고 모든 걸 다 이제 했는데 그때 만들어진 기구가 국보위입니다. 그럽니다. 12 때 군권을 장악했고 그리고 나서 5.18, 5.17 그 계엄 확대를 내리고 광주에서 수천 명을 살상하고 네. 그리고 전국에 계엄령을 내려서 다 깔고 군인들을 투입하고 그러고 나서 5월 달에 4월 달에 자기가 대통령 자문기구 형식으로 해서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라는 걸 만듭니다. 위원장은 최규하 씨 대통령, 자기는 상임위원장. 그래서 이게 국보위 상임위원장입니다. 근데 사실은 상임위원회가 다 했죠. 그렇죠. 상임위원회가 다 했는데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다 2스타, 3스타 예. 거의 80% 이상이 현역 군인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군대생활 했는데 기억나는 게 국보위 하면은 그때 한경직 목사로 유명한 성격이 계시죠. 예. 그분이 국보위 상임위원장을 모시고 아침 조찬 기도에 예. 전 부대에 그렇죠. 중계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그걸 예. 시청했습니다. 나쁜 짓 많이 했기 때문에 예. 기도가 몹시 많이 필요했을 겁니다. 예, 이때 저는 이제 5월 달에 학생회 간부를 하고 있었는데요. 대학 3학년 때. 이때 보면 이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라는 행정기구를 만드는데 여기 보면 행정부 장관들이 10명, 군 장성이 14명, 이렇게 24명으로 되고 상임위원장은 전두환이 합니다. 전두환이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전두환 씨는 보안사령관, 중앙정보부장 서리, 그러니까 직무대행이에요. 그리고 국보위 상임위원장 이 세 개를 잡아서 정보기관, 군, 행정기관을 다 장악을 하게 되고. 그 상태에서 8월 달에 예. 이제 최규하 대통령에게 나가라. 예. 물러나라. 말로 할 때 나가십시오. 좋은 말로 할 때 나가십시오. 말로 하니까 나갔습니다. 예. 말로 하니까 딱 나가고 그래서 대통령을 그럼 대통령 유고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때마더라도 유신헌법이 유효할 때였죠. 그러니까 유신헌법에 의거해서 통일주체국민회의를 소집해가지고 거기서 장충체육관에서 후보는 1명, 전두환. 그러니까 당선됐는데 당선될 때 득표율 99.9%. 아니요, 100%예요. 99.9%. 무효만 한 표 있고요. 나머지는 다 찬성이었기 때문에 사실 100%인데 사실상은 100%. 100% 그러면 북쪽이하고 똑같다고 욕먹으니까 한 명이 무효표인데 무효표를 찬성률에 넣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100% 찬성인데 사실 99.999% 좀 돼요. 근데 99.9%라고 발표를 하죠. 벼룩도 낯짝이 있는지. 그렇게 하고 나서 이 그렇게 해서 된 게 그러니까 11대 대통령이 돼버린 겁니다. 갑자기 그렇죠. 전두환이 대통령이 된 거야. 네, 전두환. 이 사람 연임했어요. 11대, 12대 두 번 했어. 그래갖고 그때 딱 먼저 한 조치가 언론 장악입니다. 예, 근데 대통령이 돼가지고 그 모든 것을 지금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뭘 시작했는가? 헌법을 고칩니다. 대통령이 되자마자 자기를 대통령으로 만든 건 유신헌법인데 이제 대통령을 제대로 해먹겠다 해가지고 제5공화국 헌법을 만듭니다. 헌법을 만들어서 그 헌법을 통과시키면서 헌법 부칙에 그 헌법 부칙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이 법에 따라서 정당은 해산한다. 그리고 이 법에 따라서 현재의 국회도 해산한다. 그 대신 국회는 새로 만든다. 아니, 새로 만들 것 같으면 왜 해산합니까? 근데 새로 만든다. 그래서 새로 만들 때까지
입법회의를 두어가지고 국가보위 입법회의를 두어서 거기서 법을 만든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법을 지 맘대로 만들기 위해서. 근데 법을 만든다는 건 입법권이고 입법 권한을 갖는 것은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권력이 하는 일인데 헌법 부칙에다가 그 권한을 갖다 부여하는 조항을 삽입해가지고 그래서 정당들이 해산됐습니다. 그 대신에 대통령 선거를 또 새로 한다 그러니까 3월 달에 대통령 선거 석 달 전에 정당을 만든다는 약속에 따라서 민정당이 1월 달에 만들어진 1월 5일 날 아까 말씀하신 1981년 1월 초에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그 12.12 쿠데타를 딱 한 다음에 첫 조치가 언론 장악입니다. 그렇죠. 제가 이제 그때는 군대장을 했는데요. 그 나중에 들은 선배들 얘기가 모든 언론사에 현역 군인을 파견합니다. 그래서 모든 기사와 제목까지 다 언론 통제를 받고 그때부터 보도 지침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보도 지침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실 그래서 국보에서부터 새누리까지 내려오는 그 이 정치 세력의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DNA가 딱 두 개를 말할 수 있는데 특징적인 유전자. 그게 경제를 말아먹는 DNA가 하나 있고 하나는 언론 장악, 유전자. 언론 탄압의 DNA가 있습니다. 지금 이명박 정권의 종편도 그 DNA 발현이 아닌가. 그렇죠. 굉장히 심각했죠. 그렇죠. 여기까지는 아직 당은 없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우선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라는 걸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5공하고 헌법을 통과시킬 때 부칙에 입법회의라는 걸 만들 수 있게 해놓고 이 행정기구인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국가보위 입법회의법이라는 걸 만들어요. 이게 웃겨 진짜. 그걸 모두 언론이 찬양하게 만듭니다. 그럼요. 그 인간 전두환 또 있잖아요.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실로 짧은 기간 동안 국보위 상임위원장으로서 너무나 큰 업적을 쌓아올린 전두환 대통령이기에 우리가 맞이한 새 시대의 의미는 더욱 값진 것이다. 새 영도자 전두환 대통령이야말로 역대 어느 정권도 어떤 기구도 손대지 못한 큰일을 해냈다. 그 입법회의에 또 그 회의에서 215개의 법률을 만들었어요. 법률을 만들거나 개정을 했어요. 거기에 지금 악법으로 언론기본법, 국가보안법, 그다음에 국가보안법 개정, 그다음에 정치활동규제법 제정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고 이때 참 국가보위 입법회의에 참가한 것은 어찌 보면 우리 옛날 일본이 이완용이한테 나라 갖다 바친 거하고 비슷해요. 비슷한 겁니다. 여기에 이름 올린 분들 중에 이명박 정부 인수위원도 있어요. RNG. 이경숙 씨가 국가보위 입법회의 위원이었어요. 이 재미난 건데요. 이게 전두환 씨가 참 머리가 좋은 사람 같으네 보니까 참모가 축구도 잘했다고 합니다. 축구는 골키퍼였다고 그러는데 1980년 11월 달에 이제 국가보위 입법회의가 기존의 유력한 정치인을 전부 다 쫓아내요. 이제 정치 활동 규제법이라 그래가지고. 그래갖고 835명을 니는 정치 활동하지 마 이렇게 법으로 만듭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나는 억울해요. 나는 협조할게요라고 이제 재심 청구를 한 사람이 569명이 했는데요. 그 중에 개전 의정이 있고 앞으로 쓸만하다 싶은 사람을 268명을 구제를 해줘요. 정치 활동 허가제죠. 허가를 해주는 거지. 허가 받은 사람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268명 중에서 이제 제1야당, 제2야당, 제3야당, 심지어 진보야당까지 할 사람들을 다 골라서 당을 만들어줍니다. 이런 걸 공기업이라 그럽니다. 창당 자금도 다 대주고요. 그렇죠. 이때 이제 제1야당으로 만들어진 관제야당이 민한당이고 집권당으로 만든 당이 민정당이고 이 민정당은 유신 때의 민주공화당의 법통을 개성하지 않습니다. 민주공화당은 김정필 씨를 정치활동 규제로 묶으면서 당 자체를 완전히 없애버리죠. 그리고 이제 부정축제자로 몰아버리죠. 부정축제 하기도 했고. 완전한 신규 창당입니다. 그럼요. 완전한 신규 창당. 꼬리를 끊어버리는 거죠. 근데 그 이후로 사실 꼬리를 못 끊고 있는 거니까 이 민정당이 어찌 보면 자기들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근원으로 오래 거슬러 올라가 봐도 결국은 국보위가 새누리당의 뿌리예요. 셈이죠. 거기가 셈이고 발원지. 민정당이란 시냇물을 거쳐서 이제 한나라당이라는 강까지 이렇게 이어져서 연면이 30년 넘는 세월 동안 이어온 건데요. 자, 이렇게 해서 국보위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쑥대밭으로 정치권을 쑥대밭으로 만든 다음에
방해가 될 만한 인물들은 전부 정치규제법으로 묶어놓고 그리고 삼청교육대까지 보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1900 묶는 수준이 아니에요. 예. 완전히 뭐 개소 취급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늘 하는 방식이 있어요. 5.16 쿠데타 때도 그랬고, 이 당시도 그랬는데, 잔인하죠? 한편으로는 민주주의를 위해서, 자기들 군사 독재에 이제 저항 세력이 될 만한 사람들을 갖다가 손발을 묶어버리고 감옥에 보내고, 다른 한편으로는 또 명분을 쌓기 위해서 깡패들 삼수교육대 보낸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깡패만이 아니라 노동운동 하던 사람까지 그렇죠. 같이 보내가지고 그 다음에 부정축제한 사람 대표적으로 몇 사람 좀 이따 꺼내줄게 이러고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이제 똑같이 해왔던 거죠. 그리고 이 상황에서 다시 이제 대통령으로 또 뽑힙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면은 불과 6개월 사이에 2번 대통령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대단합니다. 11대 12대 뻔뻔스럽게 두 번째는 또 이렇게 경선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의원 한 명한테 그 당시 돈으로 4천만 원을 주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90% 넘는 득표로 또 선거인단 선거에서 당선되죠. 이게 재밌는 게요. 1981년 1월 15일에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창당대회를 하면서 전두환 현 대통령 당시에 11대 대통령을 12대 대통령 후보로 지명을 해요. 그래서 불과 한 달 열흘 후인 2월 25일 이 통일주체국민회의라는 이름이 아니고 이제는 선거인단이죠. 예, 대통령 선거인단. 이라는 이 이름으로 똑같은 겁니다. 이름만 바뀌었지. 그렇게 다시 체육관에 모아서 다시 또 99.9%로 당선이 되죠. 그렇게 해서 전두환 씨가 제11대 대통령이 되고요. 민정당은 집권당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7년간 여당을 하고, 그 다음에 1987년도에 6월 민주항쟁이 일어날 때까지 이 민정당이 집권을 하죠. 그렇게 해가지고 대통령 직선 운동이 이제 그때. 예, 대통령 직선제가 실시되기 직전인 1987년 6월 10일. 60항쟁이 일어난 그날이 민정당의 13대 대통령 후보 지명대회였어요. 그래서 그날 힐튼 호텔에서 양복 입은 배 나온 아저씨들이 모여가지고 노태우 씨를 대통령 후보로 뽑죠. 추대하죠. 예, 추대를 합니다. 차기 대통령 후보로 나설 노태우 민정당 대표위원은 과연 어떤 인물인지 알아봅니다. 많은 사람들을 위한다는 보람에 의사가 되려던 소년 시절의 꿈을 정치에서 펼치고 있는 노태우 민정당 대통령 후보. 그의 외유내강에서 비롯되는 결단과 추진력 또한 대단할 것으로 주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민자당으로 1990년 초에 될 때까지는 아직 9년간. 예, 그때도 이제 민정당은 민정당이죠. 예, 근데 이제 노태우의 전두환의 민정당에서 노태우의 민정당이 된 거고, 이 사람 전두환 씨는 결국에는 대통령에서 물러나자마자 노태우 정권 하에서 노태우가 초기에는 좀 보호를 하려고 했지만은 끝내 이 50 학살, 5.18 학살, 광주 학살 등의 문제로 인해서 민심의 그 힘이라고 봐야죠. 예, 그래서 백담사로 가죠. 오공 청산의 대상이 되죠. 예, 그래서 백담사에 가서 이렇게 좀 이미지 관리하다가 결국에는 다시 이제 감옥에 가게 되는데, 제가 그 백담사 가 있었을 때 정말 그 만해 한용운 선생의 그 과거 역사가 깃들어 있는 백담사에 함부로 가가지고 절간에 방을 차지하고 앉아가지고 마치 그 도 닦는 것처럼 했는데, 제가 그와 관련된 진술을 들은 게 있어요. 그 백담사 뒤로 해가지고 그 한계령으로 넘어가는 마등령 넘어가죠. 마등령 넘어가는 등산로입니다. 그 등산로에 있는 산장 주인으로부터 이분이 분해 못 견뎌가지고 그 전두환이 와 있던 기간 동안 마치 국민들에게는 일국의 대통령 지낸 사람이 난방도 제대로 안 되는 절간에서 한 겨울을 보내는 것처럼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보이게 해놓고, 실은 거기서 한 200m 떨어진 그 산 쪽으로 그 개울가에 큰 비닐하우스를 지어놓고 서울에서 고급 가구들 갖다 놓고 응급세트 차려놓고 그다음에 이 전두환 전 대통령을 뵈러 온 부하들 허모 씨 등 찾아오면은 글로 가서 차마 절간에서는 뭘 못 먹으래. 거기 가서 고기 굽고 양주 먹고 그 쓰레기를 다 그럼 거의 사기 수준이에요, 사기. 예. 제가 지금 제가 있는 도봉에서 지금 노숙 농성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 한일병원 식당 노동자들 그 집단 해고를
항의하는. 거기도 비정규직 노동조합 만들었다고 해고한 거죠. 해고된 거죠. 예. 저도 1박을 했고 또 1박을 할 예정인데요. 저도 한번 갔었죠. 예. 근데 저도 곧 갈 예정입니다. 전두환 그때 그 백담사에 산 그 비닐 하우스 농성은 진짜 호텔이네요. 그럼 호텔. 아, 그럼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민정당과 국보위 한 몸이죠. 같습니다. 이게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무슨 역사 얘기 하냐 싶으시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5.18이 날 때가 대학교 3학년 때였고, 그리고, 계엄사에 잡혀갔다가 5월 17일 날 밤에, 거기서 나오자마자 또 군대로 갔다가, 그래서 이 국민투표 등등을 하는 거를 11대 11의 대통령이 되는 걸 다 군대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등병 때요. 이 국민투표를 한다고. 헌법 개정 국민투표. 그러고 나서 좀 있으니까 또 총선을 한다고. 그게 80년이구나. 81년. 예, 제가 80년 9월에 군대를 갔으니까. 그런데 갔는데, 이게 뭐 헌법 개정 국민투표 하는 거는 가서 반대 찍었죠. 다 공부 분위기였고, 찍고 이제, 그 다음 총선이 왔는데, 보니까 이제 부재자 투표 이렇게 왔는데, 얄궂게 민정당 있고, 민한당 있고 막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민한당을 이상하지만 그래도 야당을 찍어줘야 되는데 이랬더니 투표는 안 했는데 투표 통지서 있잖아요. 그 팜플렛하고 그것만 주더라고요. 그 투표용지는 어디 갔나 그랬더니 대대본부에서 다 찍어서 보냈대. 그러니까 일선 장병들이 투표할 어떤 그런 수고를 끼쳐드리지 않겠다. 그렇지. 참 그 대대적인 정부의 따뜻한 그때 아마 그 보안사 지금 기무사지 그때 거기서 했을 겁니다. 아니 제가 나중에 얘기를 들었는데 그 대대본부 행정실에서 중대별로 해서 다 찍어서 보내고. 그 팜플렛하고 투표 통지표 그거 등급만 나눠줬어요. 이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게 투표용지 처음에 인쇄할 때부터 딱 그렇게 찍어서 나와야 되는데. 그 민정당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당이고요. 아니, 찍어서. 빨간색으로 이렇게 찍어서. 1번의 기표를 미리 해서 나와야지. 군인. 부재자 투표용으로. 군남용으로. 예. 자, 여기까지 우리가 지금, 새누리당에서 한나라당, 또 신한국당, 민자당, 을 거쳐서 민정당과 국보위까지 30년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 봤습니다. 덜 거슬러 좀 챙길 게 하나 있는데. 어디서 가죠? 아니, 분야가 언론 이 문제를 좀. 보도지침. 보도지침 다 피해를 보신 분들이 아까 유전자 중에 경제 말아먹는 유전자하고 언론 장악하는 유전자. 그 전두환 당시 대통령이 특별기를 타고 유럽을 순방했습니다. 그리고 1980년 4월입니다. 그때 기상에서 특별 인터뷰를 합니다. 기상에서. 비행기 안에서. 그러면서 그때 홍보 지침이 신문사에 내리기를 기내 임시 집무실 안에 다산 먹민 심사가 있는 것이 눈길을 끈다. 이것을 스케치로 쓰라는 거예요. 기사본 기억나요? 그대로 봤어요. 그대로 씁니다. 눈에 띈다. 이렇게 자상하게 홍보 지침을 내렸죠. 전두환 대통령은 오늘 전두환 대통령은 대통령께서는 점프 차림, 금소한 복장으로 청진동 골목을 찾아서 청소 상태를 둘러보고 있습니다. 이곳의 그 청소 상태를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내렸습니다. 매일매일. 이게 홍보 지침입니다. 그래도 이걸 폭로했던 우리 김주환 언론계 선배님하고 돌아가신 김태용 선배님께서 잡혀갔죠. 잡혀가서 감옥살이를 꽤 오래 했습니다. 그때 이제 말하던 유언비어 중에 하나가 성남에 전두환이 퇴임하고 수렴 청정을 하기 위해서 재단을 만들고 있고 일회재단. 그게 전두환의 아호를 딴 일회재단이다 라는 것을 그 당시 선오련 신문에 실었다는 이유로 또 선오련 신문은 제가 또 약간 나중에 관계가 되고 김문수 지사가 그때 13명이 잡혀간 이유가 보안사에 잡혀간 이유가 그것 때문이었어요. 그거 다 사실입니다. 그때 길 막아놓고 길가에다가 천막 쳐놓고 그 안에 공사하고 있을 때예요. 엄청나게 긴 담을 쳐놓고 그게 일회재단 공사 지금 세종연구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거를 이야기하는 걸 다 유언비어라고 한 거죠. 그리고 재밌는 게 김영삼 총재가 그 정치 규제에 항의하면서 단식을 40일간 했잖아요. 그게 1984년도인가요? 그때 언론에서 보도를 어떻게 했냐면
최근 재야 인사의 식사 문제 이렇게 보도를 했어. 그래서 지금 이명박 정권의 종편. 예. 그리고 미네르바 구속 사건. 이런 게 다 그 몇 명이 내려오는 그 악성 DNA의 그 발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새누리도 예. 결국 여기서 벗어나지 않을 거로 저는 봅니다. 당명은 바뀌어도 DNA는 변치 않는다. 예. 그 형질 변경이 안 되죠. 땅은 형질 변경이 종종 돼서 문제를 일으킵니다만은. 예. 택득 형질은 유전되지 않는다. 예. 있습니다. 원래부터 근원적으로 타고난 형질이라. 언론 장악 DNA와 경제 말아먹기 DNA. 예. 야, 제가 본 관점입니다. 아니 뭐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여기서 우리 국민들도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예. 교훈을 얻어야. 이게 간판 바꿔단다고 해서 집을 새롭게 뭐 단장한다 그래서 달라지는 건 없다. 사람 몇 사람 더 이렇게 솎아내고 새로 사람 넣는다 해서 변하는 건 아니다. 우리는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어찌 보면 이 내란 목적 단체로 이 법률적으로 이렇게 단죄받았던 여기서부터 현재 새누리당의 비대위가 이렇게 그 역사적 뿌리를 갖고 있다는 게 확인된 거 아니에요. 자, 한나라당 비대위가 새누리당을 만든 거죠. 네. 한나라당 비대위가 새누리당을 만들었는데 이 과정에서 나오는 얘기가요. 너 그만둬라는 말을 듣는 어떤 정치인이 그렇게 말했더군요. 50 비대위냐. 네. 이제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그 국가보위 입법회의에서 정치규제법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누구누구는 그렇죠. 정치하면 안 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지금 한나라당 새누리당 비대위가 지금 뭐 국민들이 당을 싫어하게 된 집권당을 싫어하게 되는데 책임 있는 사람은 정치하지 마. 그래갖고 뭐 누구. 근데 뭐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못할 것 같은데 법무부에 가야 되기 때문에. 네. 그리고 당사자들은 굉장히 억울해서 지금 이거 50 비대위냐. 지금 언론 보도를 보시는 우리 청취자들께서는 50 비대위가 뭐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저공뱅을 통해서 5원까지 갔다 왔습니다. 5원까지. 야, 32년 세월.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게 국민들이 좀 알아야 이번 총선하고 대선에서 좀 올바른 선택이 나올 것 같은데. 진짜 좋은 말씀. 그러니까 이제 오늘의 결론 제가 이제 하자면 시간도 참 많이 됐습니다. 편집하는데 애먹길 것 같은데 시간이 길어서 새누리당은 한나라당이고 한나라당은 신한국당이고 신한국당은 민자당이고 민자당은 민정당이고 민정당은 국보위고 국보위는 12.12 쿠데타야. 네. 물을 마실 때는 근원을 생각하라는 우리 각하의 교시에 입각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새누리당을 볼 때는 그 근원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고 12.12를 봐야죠. 예, 거슬러 올라가 보면 결국 경제 말아먹기와 언론 장악 DNA를 가지고 있는 쿠데타 세력들이 거기에 이제 광주 5.18이 있습니다. 예, 새누리당의 뿌리를 이루고 있고 그것이 시원이고 그 시원은 5.18 광주 시민들의 피로 물들어 있는 근원이 아니냐. 그리고 IMF도 거기에 있고. 그 뭐 달걀에서 병아리 나오고 병아리가 닭이 되고 닭이 또 달걀을 놓고 이제 지는 그런 거죠. 이걸 끊어내야 됩니다. 닭이 사람이 될 수는 없죠. 없습니다. 그렇게 뭐 되지 않나 생각하는 분도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결코 없다는 걸 오늘 확인된 거 아니에요. 예. 닭은 잡아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달걀은 삶아 먹어야 됩니다. 예, 우리 도봉갑을 지역 기반으로 하고 있는 우리 200만 당원 수석께서는 오늘 우리들의 시간여행 저공비행을 마치면서 소감 한 말씀. 국민 여러분, 4월 선택을 잘해 주십시오. 그리고 12월 선택 더욱 잘해 주십시오. 더 한 가지 덧붙인다면은 4월 총선에서 통합진보당 꽉꽉 찍어 주십시오. 좋은 나라, 아름다운 나라 만들 것입니다. 우리 지역이 전태일 열사의 어머님 이소선 여사 사신 곳이고 전태일 열사도 그렇죠. 노동동을 사신 곳입니다. 창동. 예. 그래서 저는 또 노무현의 홍보수석을 했고 전태일과 노무현의 만남 통합진보당 그리고 저 2년 전에 또 단일화를 이룬 주인공 해서 100번 만번 생각해도 이번에는 200만. 예.
200만을 꼭 선택해 주십시오. 도봉갑 유권자 여러분. 예, 부탁드립니다. 예, 노골적이야. 박근혜. 예. 굉장히 노골적이죠? 예,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그런 자세로 나가야죠. 2만 번의 키스라는 노래가 있는데 200만 번의 깔때기. 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온라인으로 하는 건 법에도 안 걸린대요, 이제. 예. 그죠? 예. 우리는 이게 파일이잖아. 기표는 한 번만. 방송도 아니고. 아무리 좋다고 2번 찍지 마세요. 예. 근데 느낌이 우리 통합진보당이 많은 사랑을 받을 것 같습니다. 제가 느낌이 그래요. 며칠 전에 그 당 회의에서 네. 그저께네 이제 이틀 전 지금 방송 나갈 때만 닷새 전이 되겠는데 비례대표 12번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희망을 말씀드렸더니 또 어떤 분들이 말을 만들었더라고요. 프로젝트 2012라고 해가지고 그게 뭐냐 할 때 2012년 총선에서는 통합진보당 당득표율 20%를 만들어줘서 비례대표 선번 12번까지 당선시키자. 이게 프로젝트 2012랍니다. 13번이 섭섭해할 것 같은데. 아니 12번까지 하려다 보면 오바 되겠죠. 뭐. 예. 우리 목표는 더 올라가야 되겠죠. 앞으로. 예, 더 올라가야죠. 목표는 원대하게 두죠. 예. 자, 오늘 저분 우리 이 비행기의 뒷좌석에 타시고 함께 그리고 유쾌하지만은 않았던 시간여행 하신 200만 후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쾌했습니다. 예.